상주님, 이쪽으로 오셔서 영정 사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장례 지도사의 건조한 목소리에 나는 젖은 우산을 접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국화꽃 냄새와 향 냄새가 뒤섞인 눅눅한 공기. 그 너머로 보이는 영정 속의 얼굴. 그놈이었습니다. 내 20대 청춘을 지옥 불구덩이로 밀어넣었던 인간. 매일 밤 나를 군화발로 짓밟으며 비릿하게 웃던 그 악마, 박춘식 상사. 그런데 그 악마의 영정 사진 옆에 놓인 낡은 상자 하나가 내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겉면에 투박한 글씨로 쓰인 내 이름 석자. 김철민. 고인께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이 상자를 손에서 놓지 않으셨습니다. 김철민 님이 오시면 꼭 직접 전해달라고 유언을 남기셨고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30년 전 잃어버렸던 내 녹슨 군번줄과 꼬깃꼬깃한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 그리고 빽빽하게 적힌 낡은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첩의 첫 장을 넘기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철민아, 못난 이선임을 용서하지 마라. 대신 제발 살아만 다오. 평생을 증오했던 그 인간이 사실은 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쳤다는 사실을 나는 그가 차가운 재가 되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내 이름은 김철민. 올해 나이 53. 직원 수 200명을 거느린 중견 건설사의 대표이사. 사람들은 나를 불도저라고 부릅니다. 한번 정한 목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밀어붙이고 실수나 변명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 냉혈한, 그게 지금의 나를 만든 수식어입니다. 대표님, 이번 현장 공기가 늦어진 건 자재 수급 문제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내 앞엔 머리가 희끗한 김 부장이 식은땀을 흘리며 서 있습니다. 나는 쥐고 있던 몽블랑 만년필을 책상 위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에 김 부장의 어깨가 움찔합니다. 김 부장님, 어쩔 수 없다는 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아시죠? 전쟁터에서 총알이 날아오는데 어쩔 수 없어서 맞습니까? 피해야 사는 겁니다. 핑계대지 말고 밤을 새워서라도 기한 맞추세요. 안 되면 김 부장님 책상 빼는 걸로 알겠습니다. 나가보세요. 김 부장이 허둥지둥 대표실을 빠져나가자 나는 가죽 의자 깊숙이 몸을 파묻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강남의 빌딩 숲이 보이지만 내 마음은 30년 전 강원도 인제의 그 혹독했던 겨울바람 속에 멈춰 있는 것만 같습니다. 1992년 12월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던 최전방 GOP. 내 뼛속 깊이 박힌 이 냉정함과 도끼는 모두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 백도 없고 돈도 없어 가장 험한 곳으로 끌려갔던 시절. 그 시절 나를 인간 이하로 취급하며 짓밟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춘식? 당시 내 소대 행보관이자 내 인생 최악의 트라우마. 야, 김철민. 네 눈깔이 왜 그래? 사회에서 뭐 좀 하다 왔다고 지금 선임 무시하냐? 그는 이유 없이 나를 때렸고 내 식판을 엎었으며 영하의 날씨에 팬티 바람으로 연병장을 돌게 했습니다. 그때 나는 결심했습니다. 성공하겠다고. 저 따위 인간들이 감히 나를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철저하게 짓밟아주겠다고. 그 도끼가 지금의 성공한 사업가 김철민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나는 주변에 사람이 없는 외로운 얼음 성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내와는 각방을 쓴 지 5년이 넘었고 유학 간 아들과는 1년에 두어 번 통화하는 게 전부입니다. 성공하면 뭐해? 밥 한 끼 편하게 먹을 놈이 없는데. 책상이 달력을 보니
오늘이 벌써 12월 1일. 30년 전 그날처럼 밖에는 진눈깨비가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용한 사무실의 정적을 깨고 내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 표시가 없는 번호. 평소라면 받지 않았을 그 전화를 그날은 왠지 모르게 받아야만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김철민 씨 휴대폰 맞습니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 중저음의 건조한 말투가 어딘지 모르게 관공서 직원 같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누구시죠? 아, 예. 저는 춘천 법무법인 정의의 박 변호사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고 박춘식님의 유언 집행 관련하여 연락드렸습니다. 누구요? 순간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박춘식? 입 밖으로 내뱉는 것조차 소름 끼치는 그 이름. 30년이 지났지만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이름. 박춘식? 행보관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육군 상사로 전역하신 박춘식님께서 어제 지병으로 별세하셨습니다. 그런데 고인께서 유언장에 김철민 씨를 꼭 상주로 모시고 싶다고, 그리고 남기신 유품을 직접 전해달라고 명시하셨습니다. 나는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나. 변호사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그 양반이랑 나는 상주를 서줄 사이가 아니라 원수지간입니다. 원수? 내 청춘을 지옥으로 만든 사람 장례식에 가라고요? 됐습니다. 끊겠습니다. 전화를 끊으려는 찰나 변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철민 씨, 고인께서 남기신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1993년 1월 15일 비무장지대 수색작전. 그날의 진실을 이제는 철민이도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1993년 1월 15일. 그날은 내 군 생활 중 유일하게 기억이 끊겨 있는 날입니다. 분명 수색작전을 나갔다가 지뢰 사고가 있었고 나는 기절했다 깨어났지만 다친 곳 하나 없이 멀쩡했습니다. 부대에서는 단순 사고로 처리했고 박춘식 행보관은 그날 이후 나를 더욱 혹독하게 괴롭혔습니다. 그게 무슨 소립니까? 진실이라니요? 자세한 건 오셔서 직접 확인하시죠. 강원도 인제 성심 장례식장입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지만 나는 멍하니 휴대폰을 들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뒤죽박죽 엉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독한 구두쇠에 알코올 중독자 같았던 박춘식이 변호사를 썼다는 것도 이상했고 나를 상주로 지목했다는 건 더더욱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날의 사고. 나는 분명 혼자 넘어져서 기절했다고 들었는데 숨겨진 진실이 있다니. 오후 4시 나는 결국 검은색 세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가서 확인이나 해보자. 죽은 마당에 무슨 꿍꿍이인지. 서울을 빠져나와 강원도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회색빛 도시에서 점차 눈 덮인 산간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라디오를 껐지만 내 귓가에는 30년 전 박춘식의 고함이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야, 이 새끼야. 정신 안 차려? 너 여기서 죽고 싶어? 굴러. 눈밭에 대가리 박아.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가 죽었다는 소식에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가슴 한구석이 돌덩이를 얹은 듯 답답했습니다. 3시간을 달려 도착한 인제의 낡은 장례식장.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고 건물 외벽에 걸린 고 박춘식 상사라는 현수막만이 을씨년스럽게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차 문을 열고 내리자 칼날 같은 겨울바람이 내 뺨을 후려쳤습니다. 30년 전 그날의 바람과 똑같은 냄새.
눈 섞인 흙냄새와 매캐한 연탄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나는 옷매무새를 다듬고 장례식장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웬 깡마른 여자가 나를 보더니 대뜸 달려와 내 멱살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김철민이야? 당신이 기어이 여길 와? 우리 아빠를 이렇게 만든 게 누군데? 살려내. 우리 아빠 살려내란 말이야. 여자의 악에 바친 비명소리가 텅 빈 장례식장을 울렸습니다. 나는 당황해서 그녀를 떼어내려 했지만 그녀의 소나기 힘은 마치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사람처럼 필사적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놓으세요. 당신 때문에. 당신 하나 살리겠다고 아빠가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데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여길 와.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나 때문에 평생을 바쳤다니? 나를 살리겠다고? 소란을 듣고 안에서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뛰어나왔습니다. 아까 통화했던 박 변호사였습니다. 따님, 진정하세요. 김철민 씨, 괜찮으십니까? 어서 안으로 드시죠. 변호사의 안내로 멱살이 풀렸지만 나는 헝클어진 옷을 추스를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방금 그 여자의 말이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혔습니다. 도대체 박춘식, 당신은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리고 나 몰래 무슨 짓을 당했던 거야? 나는 떨리는 발걸음을 옮겨 빈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향 냄새가 짙게 배어 있는 그곳, 영정사진 속의 박춘식은 30년 전 그 표정 그대로 나를 보며 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제야 왔냐, 이 군뱅이 같은 놈아라고 말하는 듯이. 영정사진 속 박춘식 상사는 말이 없었지만 빈소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나는 쭈뼛거리며 신발을 벗고 빈소 위로 올라갔습니다. 향을 피우고 절을 2번 올리는 동안에도 내 등 뒤로 따가운 시선이 꽂히는 게 느껴졌습니다. 바로 아까 멱살을 잡았던 그 여자, 박춘식의 딸 박지은이었습니다. 절 받으실 자격이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상주 맞절을 하려 하자 그녀는 고개를 획 돌려버렸습니다. 그녀 옆에 앉아있던 박 변호사가 난처한 듯 헛기침을 하며 나를 옆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육개장 그릇도 소주잔도 없는 휑한 테이블. 마치 내 지난 30년의 군 생활 기억처럼 차갑고 씁쓸했습니다. 따님께서 감정이 많이 격해져 계십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고인께서 10년 넘게 투병 생활을 하셨는데 선망 증세가 올 때마다 김철민 씨 이름만 부르셨거든요. 내 이름을요? 욕하려고 부른 거겠죠. 그 양반, 나를 벌레보다 못하게 여겼으니까. 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자 변호사는 말없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낡고 녹슨 철제 상자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페인트가 다 벗겨진 탄약통 모양의 작은 상자. 그 위에는 매직으로 투박하게 김, 철, 민, 일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고인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물건들입니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베개 밑에 두고 주무셨던 겁니다. 열어보시죠. 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의 걸쇠를 풀었습니다. 끼익하는 소름 돋는 금속 마찰음과 함께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물건들을 보는 순간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물건은 군번줄이었습니다. 반쯤 끊어지고 녹이 붉게 쓴 군번줄. 30년 전 내가 잃어버려서 박춘식에게 군홧발로 걷어차이며 맞았던 바로 그 군번줄이었습니다. 이게 왜? 내가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두들겨 패놓고. 이걸 본인이 가지고 있었어? 두 번째 물건은
누렇게 변색된 10만 원권 자기압 수표 한 장이었습니다. 1993년 발행 도장이 찍힌 지금은 쓰지도 못하는 종이 조각. 그리고 마지막 가장 밑바닥에 검은색 비닐로 꽁꽁 싸맨 낡은 수첩이 한 권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관측장교 작전 수첩이라고 인쇄되어 있었지만 그 밑에 볼펜으로 못난 놈 육아일기라고 덧쓰여 있었습니다. 육아, 일기. 나는 홀린 듯 수첩을 펼쳤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훅 끼쳐왔지만 그 속에 적힌 글씨는 박춘식의 고함 소리처럼 또렷했습니다. 1992년 11월 14일. 흐림. 오늘 신병이 들어왔다. 김철민. 눈빛에 도끼가 없고 비실비실한 게 꼭 서울 샌님 같다. 저런 놈들은 여기 GOP에서 일주일도 못 버틴다. 겨울이 오면 동사하거나 겁먹고 사고치기 딱 좋다. 악역을 자처해야겠다. 내가 욕을 먹더라도 저놈을 독하게 키워야 산다. 철민아, 미안하다. 나는 내가 나를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극강으로 내가 사니까.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내 기억 속의 악마 박춘식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한겨울에 언손으로 빨래를 할 때 그는 뒤에서 몰래 내무반 온도를 높여놓았다는 기록. 내가 행군 중 뒤처질 때 발로 걷어찬 건 내가 졸다가 절벽으로 떨어질 뻔한 걸 보고 놀라서 밀친 거였다는 기록.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자기 합리화하려고 써놓은 소설이야. 나는 수첩을 덮으려 했습니다.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내 20대를 짓밟은 그 폭력이 사실은 나를 위한 훈육이었다고? 웃기지 마. 그건 그냥 가학적인 폭력일 뿐이었어. 그때 맞은편에 앉아있던 박지은이 내 앞에 탁 하고 무언가를 내려놓았습니다.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소설 같죠? 우리 아빠가 당신 하나 살리려고 인생을 어떻게 조졌는지 그거 보고도 소설이라는 말이 나오나 보세요. 그녀의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기세에 눌려 엉겁결에 진단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병명은 우측하지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CRPS 그리고 외상에 의한 비골 신경 연구 손상. 발병 시기는 1993년 1월. 바로 내가 기억을 잃었던 그 수색 작전 날짜와 일치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당신 그날 기억 안 나지? 아빠가 평생을 다리 절면서 마약성 진통제 없이는 잠도 못 자면서 살았는데 당신은 멀쩡하게 제대해서 사장님 소리 듣고 사니까 좋았어. 지은 씨가 소리를 지르며 오열하자 조문객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나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박춘식이 다리를 다쳤었다고? 그날? 하지만 그는 그날 이후에도 나를 멀쩡히 갈궜는데 변호사가 조용히 내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김철민 씨, 수첩의 45페이지를 펴보십시오.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 김철민 씨가 오면 꼭 그 페이지를 보여주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침을 꼴깍 삼키고 수첩을 다시 열었습니다. 1993년 1월 15일. 페이지 한 구석이 피 얼룩처럼 검게 변색된 그곳에 떨리는 필체로 급하게 휘갈겨 쓴 글씨가 보였습니다. 1993년 1월 15일. 폭설. 철민이가 사고를 쳤다. 하지 말라는 짓을 기어이 했다. 수색로를 벗어나 토끼를 잡겠다고 뛰어들었다가 딸깍 소리가 났다. 발목 지뢰다. 떼는 순간 발목이 날아간다. 철민이 놈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오줌을 지리고 있다. 살려야 한다. 이놈 아직 22이다. 창창한 놈 다리 병신 만들 순 없다. 수첩을 읽어 내려가는 내 눈앞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봉인되었던 기억의 파편들이 마치 깨진 유리가 되어 내 머릿속을 찔러댔습니다. 행복아님, 저 발 밑에 뭐가, 움직이지 마. 이 새끼야. 꼼짝 말고 그대로 있어.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눈 덮인 갈대밭, 살을 애는 칼바람, 그리고 내 발끝에서 느껴지던 섬뜩한 이물감. 박춘식은 미친 사람처럼 눈을 파헤치며 내게 달려왔습니다. 방법은 하나뿐이다. 내가 놈의 군화를 누르고 놈을 밀쳐낸 뒤 내가 대신 밟는다. 내 군화 밑창에 철판을 덧대긴 했지만 충격을 다 막진 못할 거다. 그래도 나는 늙은이고 이놈은 젊다. 나도 모르게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랬습니다. 나는 기절해서 넘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박춘식 상사가 나를 온몸으로 밀쳐냈고 그 반동으로 튕겨나가면서 바위에 머리를 부딪혀 기절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다음 구절이 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꽝 하는 소리와 함께 세상이 뒤집혔다. 다리가 불타는 것 같다. 군화가 걸레짝이 됐고 피가 솟구친다. 하지만 철민이가 깨어나기 전에 수습해야 한다. 이놈이 알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거다. 그리고 지뢰사고로 보고되면 이놈은 영창 가고 빨간 줄 그인다. 내가 안고 간다. 그냥 내가 미끄러져서 오발 사고 낸 걸로 한다. 철민이는 아무 잘못 없는 거다. 절대 말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비밀이다. 나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속이 울렁거리고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박춘식은 다리에 붕대를 감은 채 껄껄 웃으며 말했었습니다. 야, 김철민. 너 때문에 내가 산비탈에서 굴러서 이게 뭐냐? 칠칠 맞은 새끼. 너 전역할 때까지 내 군장 다 들어라. 그는 자신의 다리가 지뢰에 걸레짝이 된 사실을 숨기고 단순히 굴러서 다친 척 연기했던 겁니다. 나를 영창 보내지 않기 위해, 내 인생의 사고 유발자라는 주홍 글씨를 남기지 않기 위해. 말도 안 돼. 왜? 도대체 왜 나한테? 나는 박지은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도끼 서린 눈으로 나를 노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빠는 군복을 벗어야 했어요. 다리를 저는 군인을 누가 써줍니까? 연금도 깎이고 명예제대도 못하고 불명예 전역에 가까웠다고요. 그녀의 말에 30년 전의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항상 씩씩하던 박춘식이 어느 날 갑자기 전역을 하고 사라졌던 이유. 나는 그저 악마가 드디어 가는구나라며 만세를 불렀었는데 그게 사실은 나 때문에 쫓겨난 거였다니. 그리고 그 10만 원짜리 수표. 지은 씨가 테이블 위에 누런 수표를 가리켰습니다. 당신 제대하기 전날 아빠한테 그랬다면서요? 내 지갑에서 돈 훔쳐간 거 다 안다고. 그깟 돈 약값이나 하시고 평생 빌어먹고 살라고. 그랬다면서요. 내 얼굴이 화끈거려 터질 것 같았습니다. 기억납니다. 저녁 전날 내 관물대에서 10만 원이 없어진 걸 보고 나는 당연히 박춘식을 의심했습니다. 그가 술값 때문에 훔쳤다고 확신하고 그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주고 부대를 떠났습니다. 그 돈 아빠가 훔친 거 아니에요. 당신 휴가 갈 때 차비라도 쥐어주려고 아빠가 공사장 막노동 뛰어서 번 돈이었다고요. 주려고 갔는데 당신이 도둑 취급하니까. 아빠는 그냥 바보같이 허허 웃으면서 그래. 내가 가져갔다 하고 누명 쓴 거라고요. 나는 그만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뢰 대신 밟아주고 다리를 잃은 사람에게 나는 도둑 누명까지 씌우고 저주를 퍼부으며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모욕을 다 뒤집어 쓰고도 그 돈을 쓰지 않고 30년 동안 저 상자 안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내 이름 석자가 적힌 군번줄과 함께 나는 정말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눈물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성공한 사업가 김철민, 냉혈한 김 대표의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닥을 치며 통곡하는 내 모습에 장례식장의 조문객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입구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왔습니다. 그들의 가슴에는 우리 건설사와 경쟁 관계인 대성건설의 배지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 무리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박지은 씨에게 다가가 거만하게 서류 봉투를 던졌습니다. 박지은 씨? 박춘식 씨 딸 맞죠? 아버지 돌아가신 건 유감인데 빚은 갚으셔야지. 아버지가 병원비 때문에 우리 사채 쓴 거 보증인이 딸이잖아. 지금 당장 이 장례식장 보증금이랑 부조금 우리가 압류합니다. 지은 씨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박춘식이 나를 살리고 얻은 병, 그 병을 치료하느라 딸까지 사채업자에게 시달리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나를 살린 대가로 이 가족은 지옥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날 정도로 슬픔은 순식간에 뜨거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닦지도 않은 채 사채업자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내 눈빛은 30년 전 GOP의 칼바람보다 더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이, 그 더러운 손 당장 치워. 내 목소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낮고 차가웠습니다. 사채업자 우두머리 명찰에 최 실장이라고 적힌 그 남자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돌아보았습니다. 오, 이게 누구신가? 서진건설 김철민 대표님 아니십니까? 뉴스에서나 보던 분을 이런 누추한 곳에서 뵙네요. 근데 어쩌죠? 돈 갚으라고 독촉하는 건 정당한 권리인데. 최 실장은 껌을 딱딱 씹으며 박지은 씨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지은 씨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 툭 하고 이성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그 손 놓으라고 했다. 나는 성큼성큼 다가가 최 실장의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젊은 시절 노가다판에서 굴르며 다져진 악력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최 실장이 인상을 찌푸리며 팔을 뿌리쳤습니다. 이 양반이 점잖게 말로 하니까 안 들리나? 야, 뭐해? 작업 시작해. 그의 고함과 동시에 뒤에 있던 검은 양복셋이 빈소로 난입했습니다. 그들은 국화꽃이 놓인 재단을 발로 차고 향로를 엎어버렸습니다. 향이 바닥에 뒹굴며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안 돼. 그만둬요. 제발. 박지은 씨가 울부짖으며 그들 다리에 매달렸지만 건장한 사내들은 그녀를 짐짝처럼 밀쳐버렸습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날려 바닥에 쓰러지는 지은 씨를 받아냈습니다. 괜찮습니까? 대표님, 우리 아빠 사진이. 그녀의 떨리는 손가락이 재단을 가리켰습니다. 놈들 중 하나가 박춘식 상사의 영정 사진을 집어들더니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와장창.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장례식장의 정막을 찢어발겼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살리고 평생을 고통 속에 살면서도 나를 원망하지 않았던 내 생명의 은인에 대한 마지막 존엄이었습니다. 이 개만도 못한 새끼들이. 나는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지르며 영정 사진을 깬 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주먹이 놈의 턱에 꽂혔습니다. 억눌려왔던 30년의 죄책감이 폭력으로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50이 넘은 늙은이였고 그들은 싸움이 직업인 깡패들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내 몸 위로 주먹과 구둣발이 쏟아졌습니다. 옆구리에 격통이 느껴지고 입안이 터져 비릿한 피맛이 돌았습니다. 컥! 으! 바닥에 처박힌 채 짓밟히면서도 내 시선은 오직 하나 깨진 영정사진 옆에 뒹구는 녹슨 탄약통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것만은 안 된다. 저 안에 든 수첩과 군번줄만은 지켜야 한다. 나는 엉금엉금 기어가 탄약통을 품에 안았습니다. 놈들의 구둣발이 내 등과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이 늙은이가 돌았나? 그거 내놔. 돈 되는 거 숨겨놨지? 절대 못 줘. 이건 내 목숨이다. 나는 태아처럼 몸을 웅크려 상자를 감쌌습니다. 30년 전 박춘식 행보관이 지뢰 위에서 나를 밀쳐내고 자신의 다리를 희생했던 것처럼 이번엔 내가 내 몸을 방패 삼아 그의 유품을 지켜야 했습니다. 김철민 씨, 그만하세요. 이러다 죽어요. 박 변호사와 지은 씨가 말리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져 갔습니다. 웅성거리는 조문객들의 비명소리, 사채업자들의 욕설, 그리고 깨진 유리 조각이 내 뺨을 긁는 고통. 그때 최 실장이 내 머리채를 잡아 올리며 조롱하듯 속삭였습니다. 김 대표, 당신 회사도 지금 자금난으로 휘청거린다며? 대성건설이 인수합병 준비 중인 거 알지? 여기서 객기 부리다가는 장례식장이 아니라 감방에서 눈 뜰 줄 알아. 주제 파악 좀 하시라고. 그들은 내 얼굴에 침을 뱉고는 장례식장을 쑥대밭으로 만든 뒤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이자 포함 5천만 원 입금 안 되면 뼈가루도 못 건질 줄 알아. 정적이 찾아온 빈손은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찢어진 국화꽃 잎이 눈처럼 흩날리고 깨진 영정사진 속 박춘식 상사는 유리 조각 너머로 피투성이가 된 나를 슬프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피 섞인 기침을 토하며 깨진 액자 앞으로 기어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유리 조각을 치우고 사진을 꺼냈습니다. 행보관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내 눈물방울이 영정사진 위로 뚝뚝 떨어져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몸의 고통보다 더 아픈 건 성공했다고 자부했던 내 인생이 사실은 아무것도 지킬 수 없는 무력한 껍데기였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나는 바닥에 쓰러진 채 흐느끼는 지은 씨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정신을 잃어갔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 아닌 장례식장 한 구석에 마련된 상주 휴게실이었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고 온몸에 붕대와 파스가 붙어 있었습니다. 일어나셨어요? 박지은 씨가 퉁퉁 부은 눈으로 물수건을 건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도 긁힌 상처가 보였습니다. 나는 벌떡 일어나려다 신음하며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아니, 왜 병원에 안 가고? 당신이 고집 부렸잖아요. 기절하기 직전에 절대 이 빈소를 떠나면 안 된다고. 아빠 혼자 두면 안 된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눈빛에서도 도끼가 사라지고 대신 연민과 알 수 없는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지은 씨는 내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지켰던 그 낡은 탄약통에서 아까는 보지 못했던 두툼한 파일철 하나를 꺼내 주었습니다. 아까 바닥에 쏟아졌을 때 발견한 거예요. 아빠가 수첩 말고도 이걸 평생 모으셨더라고요. 나는 욱신거리는 손으로 파일철을 넘겼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마자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이 스크랩되어 있었습니다. 서진건설 김철민 대리, 올해의 건축인상 수상 -1998년 신문기사. 김철민 대표 강남 재개발 수주 성공. 건설업계의 신화 -2005년 잡지 인터뷰. 위기의 건설업계, 뚝심의 리더십 김철민을 주목하라 -2015년 경제지 컬럼. 빛바랜 신문 조각들이 연도별로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사 및 여백마다 박춘식 상사의 삐뚤빼뚤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8년. 우리 철민이 장하다. 이제 대리 달았구나. 밥은 먹고 다니는지 얼굴이 반쪽이다. 2002년. TV에 철민이가 나왔다. 넥타이가 삐뚤어졌다. 마누라가 안 챙겨주나? 그래도 눈빛은 살아있네. 다행이다. 2010년. 회사가 어렵다는 기사를 봤다.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도와줄 수가 없다. 철민아, 지지 마라. 넌 지뢰밭에서도 살아남은 놈이다. 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그를 잊고 미워하고 경멸했는데 그는 음지에서 그 불편한 몸으로 폐지를 줍고 막노동을 하면서도 내 소식을 하나하나 모으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자식을 자랑스러워하는 아버지처럼. 파일철의 마지막 장에는 가장 최근의 신문 기사가 붙어 있었습니다. 김철민 대표 독단적 경영 논란. 가족 불화설까지라는 부정적인 기사였습니다. 그 밑에는 떨리는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철민이를 욕한다. 피도 눈물도 없다고 한다. 아니다. 내 새끼는 정이 많은 놈이다. 겁이 많아서 센 척하는 거다. 내가 안다. 내가 죽기 전에 이놈이 외롭지 않다는 걸 알려줘야 하는데. 철민아, 넌 혼자가 아니다. 이 못난 선임이 항상 내 뒤에 있었다. 나는 파일철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소리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50살 넘은 사내의 통곡 소리가 좁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는 쓰레기였습니다. 나는 성공한 게 아니라 그냥 괴물이었습니다. 지은 씨가 조용히 다가와 내 등 뒤로 손을 얹어 주었습니다. 아빠가 왜 당신을 기다렸는지 알 것 같아요. 아빠는 당신이 죄책감 갖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냥 잘 살았다는 말, 그 한마디가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녀의 따뜻한 위로에 내 안의 얼음 성이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차갑고 냉정했던 불도저 김철민은 죽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30년 전 전우의 사랑을 깨달은 뜨거운 가슴을 가진 이등병 김철민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나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회피하거나 도망치지 않겠다는 결의. 지은 씨, 계좌번호 주십시오. 네, 그게 무슨, 그놈들이 말한 5천만 원. 제가 갚습니다. 아니, 그 돈만 갚는 게 아닙니다. 행보가님이 잃어버린 30년의 명예, 그리고 지은 씨가 겪은 고통까지 제가 다 되돌려 놓겠습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깨진 액정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3시였지만 내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박 실장, 지금 당장 회사 법무팀, 홍보팀 전원 소집해. 그리고 내 개인 금고에 있는 현금이랑 채권 싹 다 가져와. 장소는 인제 성심 장례식장이다. 네. 대표님? 새벽에 갑자기 무슨 일이십니까? 그리고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나 전쟁터에 와 있다. 아주 더러운 놈들이 내 은인을 건드렸어. 전쟁 준비해. 상대는 대성건설 하청,
불법 사채업자 놈들이다. 전화를 끊고 나는 박춘식 상사의 부서진 영정 사진을 다시 재단에 올렸습니다. 사진 속에 그가 비로소 환하게 웃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장례식장 앞마당은 전날 밤과는 전혀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최 실장과 그의 일당들이 껄렁한 걸음걸이로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손에 강목과 쇠파이프를 든 채 험악한 표정으로 빈소 입구를 막아섰습니다. 어이, 김철민 씨, 돈 준비됐어? 5천만 원 안 가져왔으면 오늘 이 장례식장 불질러 버린다. 최 실장이 빈소 안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박지은 씨는 공포에 질려 내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손등을 부드럽게 토닥이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내 몸은 멍투성이었지만 양복은 비서실장이 가져온 새 옷으로 갈아입은 상태였습니다. 나는 넥타이를 매만지며 빈소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내 얼굴을 비추자 최 실장이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옷 때깔 좋아졌네? 돈은? 현찰로 가져왔겠지? 나는 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그들 발치에 던졌습니다. 5천만 원. 거기 수표로 들어있다. 이자까지 쳐서 6천 넣었으니 세어봐라. 최 실장은 낄낄거리며 봉투를 주어 확인하더니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대기업 사장님이라 다르네. 진작 이럴 것이지. 자, 그럼 빚 청산됐으니까 우린 간다. 앞으로 장례 잘 치러. 누가 가도 좋다고 했지? 나직하지만 서늘한 내 목소리에 최 실장이 멈칫했습니다. 뭐, 돈 받았으면 끝이지. 뭐가 더 필요해? 나는 손목 시계를 보며 카운트다운을 하듯 입을 열었습니다. 돈 계산은 끝났고 이제 죗값을 치러야지. 대한민국 육군 상사의 영정을 깨부수고 유족을 협박하고 내 몸에 손을 댄 죗값 말이다. 이 양반이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최 실장이 쇠파이프를 들어 올리려는 순간 우웅 마이너스 우웅 마이너스. 장례식장 진입로 쪽에서 육중한 엔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대가 아니었습니다. 검은색 대형 세단 10여 대와 서진건설 로고가 박힌 대형 버스 2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장례식장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뭐야? 최 실장 일당이 당황하는 사이 차 문이 일제히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사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 회사 보안팀과 법무팀 직원들, 그리고 내가 현장 소장 시절부터 함께 해온 굵직한 네 사람들 50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사채업자들을 포위했습니다. 수적으로도 기세로도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표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박 비서실장이 내 앞으로 달려와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 뒤로 서류 가방을 든 변호사들이 따라붙었습니다. 김철민 대표님, 법무팀장입니다. 지시하신 대로 대성건설과 이 사채업자들 간의 불법 커미션 장부 그리고 이들이 저지른 불법 추심 증거 자료 전부 확보했습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도 지금 도착한다고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색이 된 최 실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뒷걸음질 치며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너 뭐 하는 놈이야? 대성건설이 뒤에 있는데 감당할 수 있어? 대성건설? 내 뒷배 봐주는 그 상무놈 10분 전에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너희들이 여태 서민들 피 빨아먹고 뜯어낸 돈 어디로 흘러갔는지 내가 싹 다 까발려줬거든. 살려주세요. 대표님,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최 실장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30년 전
지뢰를 밟고도 나를 살리기 위해 고통을 참아내던 박춘식 상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고귀한 희생을 모욕한 자들에게 자비란 없었습니다. 경찰 오면 가서 자백해. 그리고 평생 감방에서 썩으면서 참회해라. 단 박춘식 상사님 이름 더럽힌 건 용서가 안 되니까 그 더러운 입 다물고 살아. 잠시 후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가 들이닥쳤고 사채업자들은 줄줄이 연행되었습니다. 장례식장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습니다. 나는 직원들을 물리고 다시 빈소로 들어갔습니다. 엉망이 되었던 제단은 우리 직원들의 손에 의해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새 국화꽃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빈소 입구에는 내가 연락한 내 군대 동기들, 박춘식 상사님이 가르쳤던 수많은 후임병들이 하나둘 도착해 서 있었습니다. 내가 밤새 수소문에 연락한 그들입니다. 철민아, 이게 얼마만이냐? 행보관님 돌아가셨다는 게 진짜야? 중년이 된 옛 전우들이 내 손을 잡고 울먹였습니다. 그래, 우리가 너무 늦게 왔다. 이제라도 제대로 모시자. 나는 상주 완장을 다시 고쳐 찾습니다. 그리고 박지은 씨 옆에 섰습니다. 지은 씨, 이제 아무 걱정 마세요. 오늘부터 장례는 제가 주관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대하고 가장 명예로운 군인의 장례식이 될 겁니다. 지은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영정 사진 속 박춘식 상사를 바라보았습니다. 행보관님, 보셨습니까? 저놈들 다 쓸어버렸습니다. 제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남은 길은 제가 업고 가겠습니다. 나는 30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의 신분으로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절도 있고 진심을 담아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충성! 내 뒤로 도열한 수십 명의 전우들이 일제히 발을 맞추며 경례를 붙였습니다. 충성! 장례식장이 떠나갈 듯한 우렁찬 함성이 인제의 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영정 사진 속 박 상사님이 그제야 수고했다며 빙긋 웃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흘 뒤 국립대전현충원. 눈이 소복하게 쌓인 묘역에 하관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내 노력과 변호인단의 도움으로 박춘식 상사님의 공상 공모 중 부상 기록과 숨겨진 선행들이 국방부에 재심 청구되어 현충원 안장이 결정되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햇살만은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였습니다. 나는 삽을 들어 흙을 한 줌 퍼서 유골함 위에 뿌렸습니다. 흙이 투둑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내 심장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행보관님, 아니 형님, 거기서는 다리 절지 마시고 펄펄 날아다니십시오. 술도 드시고 싶은 만큼 드시고요. 대신 저 만날 때는 좀 천천히 오십시오. 제가 여기서 형님 목까지 다 살고 아주 나중에 무용담 잔뜩 싸들고 가겠습니다. 내 말에 곁에 서 있던 지은 씨와 조문객들이 훌쩍였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내가 품고 있던 그 낡은 탄약통에서 녹슨 군번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내 목에 걸려 있던 금으로 만든 십자가 목걸이를 풀었습니다. 나는 군번줄을 내 목에 걸고 금목걸이를 유골함 곁에 묻었습니다. 제 군번줄은 형님이 지켜주셨으니 이제 제가 형님의 명예를 지키겠습니다. 이건 제 성공의 상징인데 형님께 드리는 훈장입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내려갈 때 나는 묘비 앞에 홀로 남았습니다. 묘비에는 육군 상사 박춘식의 묘라는 글귀 옆에 내가 부탁하여 작은 글귀를 하나 더 새겨 넣었습니다. 가장 차가운 곳에서 가장 뜨거웠던 군인, 여기 잠들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아들. 뚜루루, 뚜루루. 여보세요? 아버지? 1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낯설고 어색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예전 같으면 용건만 말해라 하고 끊었을 나였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준영아. 나다. 밥은 먹었냐? 네. 아, 네. 먹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 유학생활 힘들지? 아빠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지? 미안하다.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도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그래. 이번 방학 때 들어오면 소주나 한잔하자.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리고 사랑한다, 아들. 전화를 끊고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이 보였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박춘식 상사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 다리를 내주었지만 결국 나에게 더 큰 것을 주셨습니다. 잃어버렸던 사람 냄새와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묘비를 한번 쓰다듬고 뒤를 돌아 산을 내려갔습니다. 발걸음이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내려가는 길목에 박지은 씨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이제 가세요? 네. 회사로 복귀해야죠. 할 일이 산더미입니다. 아, 그리고 지은 씨. 네. 내일부터 서진건설로 출근하세요. 비서실에 자리 하나 마련해뒀습니다. 아버지가 못다한 인생, 이제 지은 씨가 멋지게 살아드려야죠. 제가 든든한 백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지은 씨의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이내 활짝 웃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아니, 삼촌. 삼촌 좋네. 가자, 밥 먹으러.